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60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좀 약간 낯선 선지가 좀 있었네요. 문제 4번에 동그라미 4번 선지가 좀 그랬고, 또 공부가 약간 좀 덜 된 분 같은 경우는 문제 6번에 동그라미 3번이 좀 선지가 그랬고,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약간 낯설었고,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좀 그지 같은 문제였죠. 예, 공무원 시험 문제이긴 한데, 일단 한번 기출이 됐으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어요. 예컨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취소는요,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해당 단체장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전제가 뭐냐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네. 그러니까 항상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먼저 운전면허 취소가 선행되어야 돼요. 그럼 설사 음주운전 했다, 뺑소니 했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선행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이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서 스스로 규율해야 된다. 이거 중요사항 유보설 혹은 본질성설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넣는다는 얘기죠.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수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그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 명령을 뭐라고 불러요? 집행명령이 아니라 위임명령입니다. 동그라미 4번도 여러분, 그러니까 1번도 중요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시 요구들은 동의정족수인데 여러분, 조합원의 동의정족수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죠. 이건 뭐냐면요,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조합은 동질적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는 이질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는요, 자치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 반면에 여러분, 조합을 이미 결성했다. 그러면 조합이라는 행정 주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들은 동질성이 있거든요. 이들이 동의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것인지 과반수로 할 것인지 혹은 80%로 할 것인지 이거는요, 자치적인 사항으로 스스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여러분 뭐라고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들이냐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냐, 이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치규약이라고 나왔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지. 만약에 조합이라면 뭐가라고 나왔겠어요? 정관이라고 나왔겠죠. 문제 2번이요. 부당 결부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자주 나온 판례죠. 고속도로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하려면요, 건축법상 허가 말고 도로법상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도로법상 허가의 주체가 고속도로 관리청인 거죠. 근데 이때 허가를 해주는데 부관을 붙였대요.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나중에 송유관 시설을 이전할 때는 그 비용은 니네가 직접 부담해라고 한 것은, 이건 실질적 관련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 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법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이거 125cc 초과 오토바이죠. 이거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제2종 소형 면허만 취소하는 겁니다. 제1종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는요,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부당결부금지 원칙,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죠. 동그라미 4번이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런 경우는 제1종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죠. 왜 여러분?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요, 그 대형 버스나 트럭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운전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때 대형 면허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형 면허로 몰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하지 말란 얘기니까, 만약에 그 해당 운전자가 당연히 제1종 보통 면허가 있겠죠. 제1종 보통 면허까지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1종 대형 면허를 모두 운전할 수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취소하게 됩니다. 문제 3번이요.
행정행위 성립과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성립 요건, 외부에 표시됐다. 효력 요건이죠? 그럼 행정행위 존재가 인정되는 거죠. 효력 발생된다고요. 언다는 첩과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게 성립이에요. 외부에 표신 효력입니다. 한편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행정행위가 성립되는 거죠. 앞단 틀렸죠. 그리고 행정행위 성립 여부는요. 똑같은 말이죠. 앞에서 표시라면서요. 뒤에도 표시지. 행정청의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정 상대방에 대한 처분은 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도달이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은요. 고시 또는 공고죠.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란 말이 틀렸어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확인은 됐어. 그런데 송달이 불가능해. 그런 경우에도 공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송달 불능 등이라고 불러. 두 가지 사유예요.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은 했는데 송달이 안 된다. 확인은 했는데 송달이 안 된다. 어떤 거 될 수 있을까? 뭐 우리나라한테 잘 발생하는 건 아닌데 화산 폭발했다. 지진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해당 지역이 지금 접근이 불가능하다. 영화 부산행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어디에 좀비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해당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송달 안 되니까 공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상대방이 낸 행정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여러분 상대방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았다고 해서 효력 발생할 수는 없겠죠. 항상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되고 특히 침입 처분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지가 돼야 돼요. 문제 4번이요.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여러분 하자가 무효사유라고 하려면 중대 명백해야 되겠죠. 명백이라는 거는요. 일반인이 볼 때도 명백해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은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언더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건 하자가 명백합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이건 무효인 조례죠. 행정입법은 하자가 있으면 무효예요. 그런데 이게 무효라는 게 여러분 곧바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가 있어야지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인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했다. 그럼 처분을 할 당시에는 그 조례가 하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행정처분의 하자는요. 중대할지언정 명백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사유다. 여러분 이건 법률에 근거한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당 법률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근거에서 처분을 할 당시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이거 그 하자 승계에 대한 설명이죠. 보충형 편입처분 언더란치고 선행처분이요. 두 번째 줄에 공익근무요 소집처분 언더란치고 이거는 후행처분이죠.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중대 명백하지 않다. 무효사유가 아니다. 그럼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효력을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선행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하자가 언제나 생기되지만 별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별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6가지 유형을 빼놓고는 하자 승계가 안 돼요. 동그라미 4번. 이거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다. 이게 취득세 신고하면요. 취득세 부과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취득세 부과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 부과 처분의 과세 요건은 뭘까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없어. 취득 사실 자체가 없죠. 그럼 취득 사실 자체가 없으면 취득세 부과는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취득세라는 건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해야지만 과세할 수 있는 거잖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으면 취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다. 뭐 판례법은 약간 복잡한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약간 좀 자주 못 보던 판례이긴 합니다. 그 다음 5번이요.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사후적 임의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행정지도가 단순히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교제적이고 구속적인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다.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거죠. 그럼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한 비권력적인 행위이므로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네, 뒷단 틀렸죠, 여러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는 여러분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경제작용만 제외하는 거라고요. 뒷단 틀렸죠. 동그라미 4번. 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등은 바람직한 방향을 형성하기 위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조성적인 행정지도죠. 그러니까 행정지도가요, 교제적인 행정지도가 있고, 조정적인 행정지도가 있고, 조성적인 행정지도가 있거든요. 조성이라는 말은 바람직한 질서 형성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영농지도, 농민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중소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생활 개선지도, 생활 합리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람직한 질서 형성을 위한 조성적인 행정지도죠. 자, 문제 6번이요. 행정행위와 행정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오른쪽 쭉 가면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은 사경제행위죠.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보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사업 인정받았어요. 그러면요. 해당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해당 사업을 진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업 인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줄에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변경 승인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매수하거나 협의 취득하거나 혹은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해야 된다. 그 시행 기간 중에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이러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협의 취득이나 수용 재개 신청이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면은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이 실효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이거 여러분 자주 못 보던 거지만 알아야 되는 판례입니다. 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명. 여러분 이장이 공무원입니까? 일반직 신분 보장 받는 공무원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장은요, 굳이 공무원이라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건 맞아. 근데 굳이 공무원이라고 보더라도 계약직 공무원 정도에 불과해. 계약직 공무원 정도.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일 수가 없겠지. 그럼 이장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이장의 면직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수익적인 행정행위에 철회 원인이 있다.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익형량도 해야 되는 거죠. 7번이요.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건 자주 보던 지문이죠. 뒷부분이요.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이걸 보충조사라고 부르는데 일단 여러분 해설 한번 볼까요? 이게 법령, 행정조사기본법은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법령이니까 알긴 해야 돼. 그러니까 7번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1번 해설 보게 되면요. 10조, 19조 보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라고 나왔죠. 그래서 필요하면 경우에는 보게 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자에 대해서 보충조사할 수 있다. 1호 보니까 다른 개별법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2호에서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그런데 문제에서 약간 좀 찜찜하죠. 보면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이 필요한 경우란 말이 약간 애매모호한 거죠. 약간 출제 오류의 소지가 있기도 하는데 일단 제3자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요. 세무조사할 때 실제로 제3자 조사 많이 해요. 뭐냐면은 세무조사할 때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매출이 있었는지 거래 사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거래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저 사람이랑 거래했어요? 돈 얼마 줬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3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렇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기관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조사 금지인데 만약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면은 재조사가 가능하겠죠.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원칙은 재조사 금지이고 예외는 재조사 가능입니다. 동그라미 3번도 원칙과 예외 관계예요. 원칙의 경우에는 정기조사인데 예외적으로 수시조사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법령 위반 행위 예방 확인을 위해서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언더 여쭤볼까요?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이게 바로 정기조사예요. 정기조사.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정기조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수시조사할 수 있다. 답 찾는 건 쉬웠죠. 동그라미 4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 이거 임의조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침입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통지가 안 필요한 거죠. 여러분, 행정조사 만약에 강제조사에 해당하는 건요. 강제조사 법정주의 그리고 사전통지가 필요한 거죠. 7년 사전통지 해야 돼 원칙적으로. 그런데 임의조사는 사전통지할 필요가 없다. 침입처분이 아니니까. 8번이요.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적법 절차 원칙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고 맞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고 맞다고요. 근데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행정작용 중에서 처신, 확공, 개입 행지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개별세법의 납세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 요건, 언더는 촉구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 요건. 납세고지가 적법하려면요. 세액의 산출 근거를 기재해야 돼요. 세액의 산출 근거 기재한다. 행정절차 일반으로 보면 이유지시죠. 이유지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개별세법 예컨대 부가가치세법 납세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지시 해야 되겠죠. 세액 산출 근거를 기재해야 된다고. 당연한 귀결이라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절차법은 여러분 행정계획에 대해서요. 이익 형량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계획 확정 절차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국토이용계획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조사 절차는 규정이 없죠. 행정조사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지시가 불필요하죠.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지시는요. 처분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9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수용재결에 대해서 취소송 다툴 수 있죠. 행정소송법 제20조가 뭡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그 규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약간 특이하죠? 보면요. 토지보상법 해설 한번 보세요. 제34조에 따른 재결이라는 게 수용재결 얘기하는 겁니다. 수용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재결서 정보, 여기 재결이라는 게 행정심판 재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재결. 수용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에요. 안날 90일이지 이튿날 1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의신청 거쳤다. 이거 행정심판 거친 거죠. 행정심판 거친 경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서 정보 송달일 안날 90일 이튿날 1년이었잖아. 그런데 이 토지보상법에 따르면은 이의재결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요. 90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서 취소송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원처분주예요. 이의 재결을 소요의 대상으로 하는 건 재결주의죠. 감노특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원, 중앙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동그라미 3번이요. 수용 재결에 대하여 취소송 다투려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필요적 전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죠. 이 이의 재결, 그러니까 중토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전치라고요. 동그라미 4번. 수용 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10번이요.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 원상회복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원상회복해달라. 동그라미 1번.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건 뭐야? 고가배상 청구에 대한 설명이죠. 결과제거 청구권의 대상은요. 직접적인 침해예요. 간접적인 침해는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게 되면요. 직간접적으로 예견 가능하면 모두 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요. 치워달라. 이렇게 여러분 태풍이 쳤어. 태풍이 쳐가지고요. 관공서에 있는 나무가 우리 집에 쓰러졌어. 그럼 그 나무를 치워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침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상당 인과관계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결과제거 청구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침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치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과제거 청구는 뭐라고? 치워달라. 동그라미 3번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 피해자가의 과실이 위법 상태에 발생에 기여했다. 그럼 그 과실에 비례해서 결과제거 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예컨대 나무가 부러진 게 해당 옆집 아저씨가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려다가 나무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누구 보고 치우라 그러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네가 치워라. 피해자의 과실 위법 상태 발생의 기한기호.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사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태풍으로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나무가 관공서에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야. 그럼 그 국공유재산이 우리 집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담 넘어 들어왔다니까. 그러면은 원상회복, 결과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나무 부러져 들어온 거 치워달라는 얘기니까 동그라미 2번 보다시피 권력작용이 한정되는 건 아니죠. 동그라미 4번. 나무가 왜 부러졌다고요? 내가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려다가 부러졌다. 그럼 네가 치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과 제거 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지문이 있었으니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